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중위역사 총정리 두 번째 시간으로 이단원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원의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입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번 단원을 통해 세계의 4대 종교인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에 초점을 맞춰 각 나라별 발전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그럼 먼저 1-1 불교 및 힌두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불교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인도입니다. 기원전 7세기 북인도 지역에 철기 문화가 보급되며 정복전쟁이 활발해지고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하자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던 크샤트리아와 생산을 담당하던 바이샤 계급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새로운 세력들은 브라만교의 신분차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기원전 6세기 고타마 시타르타가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겁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인간은 누구나 욕심을 버리고 수행을 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브라만교의 권위주의와 신분차별에 반대하고 자비와 평등을 강조해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인도 최초의 통일국가인 마우리아 왕조와 쿠샨 왕조도 적극적으로 불교를 지지했는데요. 이 중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마우리아 왕조의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는 북인도와 중부인도까지 넓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건 아소카 왕인데요. 중요합니다. 아소카 왕은 마우리아 왕조의 최대 영토를 확보했고요. 정복전쟁 중 칼린가 전투에서 전쟁의 참상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은 후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국교로 삼고 불교 장려 정책을 펼쳐 불경을 정리하고 전국에 사원과 탑, 석주 등을 세웠습니다. 이게 아소카 왕이 세운 석주와 석주 상단의 사자상이고요. 이건 산치대탑인데요. 이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불탑입니다. 이 밖에도 아소카 왕은 동남아시아의 사절단을 파견해 불교를 전파했고요. 이로 인해 엄격한 수행과 개인의 해탈을 강조한 상자부 불교가 발달했습니다. 한편 아소카 왕은 중앙집권 체제의 강화를 위해 각 지역에 관리를 파견하고 도로망 정비와 관계시설 확보 등의 노력을 꾀했습니다. 이렇게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소카 왕. 하지만 그의 사후 마우리아 왕조는 급격히 쇠퇴했고요. 때마침 이민족의 침입으로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인도는 거듭된 분열로 혼란의 시기를 겪다가 1세기경 이란계의 쿠샨족이 북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쿠샨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쿠샨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왕은 카니슈카 왕인데요. 중요합니다. 카니슈카 왕은 북인도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비단길을 장악해 중국과 로마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카니슈카 왕 역시 불교를 장려했는데요. 이때 발달한 불교는 중생의 구제를 강조한 대승불교입니다. 이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를 신격화해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고요.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에 전파돼 중국과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쿠샨 왕조 때는 간다라 미술이 발달했는데요. 중요합니다. 간다라 미술이란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문화가 결합된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양식의 불상인데요. 이러한 간다라 미술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불상 제작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쿠샨 왕조의 멸망 후 또다시 분열의 시기를 겪던 인도를 찬드라굽타 1세가 다시 통일하며 굽타 왕조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굽타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건 찬드라굽타 2세입니다. 찬드라굽타 2세는 활발한 정복전쟁으로 북인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도 중부까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인도의 고유 종교인 힌두교와 인도의 고전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도하면 떠올리는 인도만의 고유한 색깔은 바로 이 굽타 왕조 때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인도의 종교라고 불리는 힌두교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다양한 민간신앙과 불교가 융합되어 만들어졌고요. 특별한 창시자는 없으며 다신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힌두교의 신들 중 인도인들이 사랑하는 3명의 신이 있는데요. 창조의 신 브라마, 유지의 신 비수뉴, 그리고 파괴의 신 시바입니다. 이 중 유지의 신인 비수뉴는 다양한 모습으로 지상에 나타나 인간을 돕는다고 믿었는데요. 이를 화신 혹은 아바타라고 불렀고요. 굽타 왕조의 왕들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를 비수뉴의 화신에 비유했습니다.
이로 인해 힌두교는 더욱 발달해 인도의 민족 종교로 자리 잡았고요. 불교의 경우 힌두교에 흡수돼 점차 인도에서 쇠퇴했습니다. 이러한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하고 겐지스강을 매우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는데요. 지금도 인도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이어지고 있죠. 한편 힌두교의 확산으로 브라만 계급의 영향력이 커지며 인도의 신분제도인 카스트 제도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는 만우법전의 편찬 이후 더욱 심해졌는데요. 만우법전은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인도의 가장 권위 있는 힌두 법전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만우법전에서는 전생의 업이 현재의 신분을 결정한다고 강조해 신분 질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굽타 왕조 때 인도의 고전 문화가 발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문학 분야에서는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와 같은 서사시가 있고요. 미술과 조각 분야에서는 굽타 양식이 발달했습니다. 이러한 굽타 양식은 아잔타 석굴과 엘로라 석굴에 있는 벽화와 불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아잔타 제1석굴에 그려진 이 연화수 보살 벽화는 대표적인 굽타 양식입니다. 그리고 자연과학과 수학 분야에서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지구 구형설 등을 증명했고요. 원주율의 계산으로 지구 둘레를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과 무한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십진법을 사용했으며 아라비아 숫자의 기원인 인도 숫자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대 인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인도의 영향을 받은 동남아시아로 넘어가 볼까요? 동남아시아는 인도차이나 반도와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로부터 인도와 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중 미얀마 최초의 통일왕조인 파간 왕조는 인도의 상자부 불교를 수용해 파간 불탑 등 미술과 건축 분야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고요. 인도네시아에는 보로부르드 불탑이 남아있는데요. 보로부르드 불탑은 인도네시아 자와섬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대승불교 유적지입니다. 또 캄보디아에는 앙코르와트라는 거대 힌두 사원이 있는데요. 이는 앙코르 왕조의 수르야 바르만 2세가 비수뉴 신에게 바친 사원으로 힌두교와 불교의 색깔이 모두 녹아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에는 공자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지은 문묘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묘는 11세기에 만들어진 베트남 최초의 대학으로 이를 통해 베트남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살펴봤으니 지금부터는 2-2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과 확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단원에서 먼저 만나볼 나라는 바로 중국인데요. 1단원에서 중국의 한해 멸망 후 위초고 삼국으로 분열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시기가 바로 중국의 삼국시대고요. 이러한 삼국은 위의 뒤를 이은 진에 의해 통일됐지만 흉노족의 공격으로 곧 멸망했고요. 흉노족을 비롯한 5개의 유목민족이 5호 16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5호 16국은 북위에 의해 통일됐다가 다시 여러 왕조로 분열됐는데요. 이를 북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남으로 이주한 한족들은 동진을 비롯해 여러 나라를 세웠는데요. 이를 남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와 진을 거쳐 남북조까지의 중국의 혼란기가 바로 위진남북조 시대고요. 이때 가장 강력했던 국가는 바로 북입니다. 그리고 북위의 효문제는 한화 정책을 통해 한족 문화와 유목민족의 문화를 통합했고요. 이에 중국의 문화는 더욱 다채로운 성격을 띠게 됐습니다. 이러한 위진남북조 시대의 특징을 좀 정리해보자면요. 먼저 관리선발 방식으로는 추천제인 구품 중정제를 실시했고요. 이로 인해 지방호족들이 높은 관직을 독점 세습하며 문벌귀족 사회가 형성됐습니다. 또 이 시기 불교가 수용되어 북위의 황제들이 왕직불 사상을 통한 중앙집권 체제를 꾀했고요. 이에 불교 예술이 발달하며 대규모 불교 석굴인 윈강석굴과 롱먼석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불교와 함께 도교도 발전했고요. 화려한 귀족 문화가 발달했던 남조에서는 청담 사상이 유행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청담 사상이란 어지러운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작품에는 도연명의 시와 왕이지의 글씨, 고개지의 그림인 여사잠도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시기는 강남에서의 농업 생산량 증가로 경제도 발전했던 시기였는데요. 이처럼 위진남북조는 정치적으로는 혼란했지만 경제와 문화는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분열을 다시금 통일한 왕조는 바로 수나라입니다. 이렇게 중국을 재통일한 수의 문제는 과거제를 실시하고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그 뒤를 이은 양제는 강남의 풍부한 물자를 수도로 흡수하기 위해 대운하 건설을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대운하 건설은 중앙 집권화에는 기여했지만 백성들의 불만을 고조시켰습니다.
또 수 양제는 무리하게 고구려 원정을 시작했지만 실패했고요. 결국 이를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며 수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수의 멸망 이후 선비족 계통의 이연이 장안을 수도로 당을 건국했고요. 이대 황제인 당태종은 율령을 완성하고 통치제도를 정비해 당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당태종은 활발한 정복전쟁과 외교활동으로 비단기를 장악했고요. 고구려 원정에도 나섰지만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태종의 뒤를 이은 고종이 신라와 영합해 결국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이후 당은 유라시아 동쪽 대부분을 장악한 대제국을 건설해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8세기 안사의 난 이후 변방을 지키던 절도사의 권한이 높아지면서 당의 중앙 통제력이 약화되자 당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환관과 관료들의 부패와 지배층의 수탈에 황소의 난 등 농민의 난이 일어났고요. 결국 당은 절도사였던 주전충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당은 정말 이 시기 최고의 강대국으로 당의 율령과 통치체제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당의 통치체제는 중앙은 삼성육부, 지방은 주연제였고요. 주연제란 지방을 주와 현으로 나누어 통치한 걸 말합니다. 또 농민 지배체제로는 균전제와 조용조, 부병제가 있는데요. 균전제란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준 걸 말하고요. 조용조란 세금 납부제도를 뜻합니다. 국가가 백성에게 토지를 줬으니 세금을 받는 건 당연했겠죠? 이때 세금은 토지세와 노동력, 옷감이었습니다. 또 부병제는 국방의 의무를 뜻하는데요. 당시 농민들은 평소에는 농사를 지었지만 전쟁 시에는 병사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의 통치체제는 후기부터 무너지기 시작해 먼저 지방귀족들의 장원 확대로 균전제가 무너졌고요. 세금 납부 방식이었던 조용조는 1년에 2번 화폐로 세금을 내는 양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부병제는 병사를 모집한 모병제로 변화했습니다. 한편 당은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문화가 발전했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은 바로 당삼채입니다. 또 이백과 두보 등의 시인들이 활동했고요. 유학에서는 홍고학을 집대성한 오경정의가 편찬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불교 역시 발달해 인도를 순례하고 돌아온 현장이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했고요. 도교 역시 황실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당의 제도와 문물은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이때 형성된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로는 한자와 율령, 유교, 불교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한편 당의 수도인 장안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우리나라 역시 많은 승려들과 유학생들이 당을 왕래했습니다. 또 일본 역시 당의 영향을 받아 성장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일본의 고대 역사에 대해 살펴볼게요. 일본의 고대 역사는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됐고요. 이를 대표하는 유물로는 조몬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경부터 청동기와 철기의 보급으로 벼농사가 시작되며 일본 열도에 많은 소국이 생겼는데요. 이 시기를 야요이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4세기를 전후해 야마토 정권이 성장했는데요. 특히 쇼토쿠 태자는 불교와 유교를 수용해 왕권을 강화했고요. 아스카 지방을 중심으로 불교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7세기부터는 중국의 견수사와 견당사를 파견해 적극적으로 중국의 문물을 수용하고 개혁을 추진했는데요. 이를 다이카게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본은 8세기 초 당의 수도인 장안을 본따 헤이조쿄를 건설해 천도했고요. 이때부터 나라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때는 특히 불교가 크게 발달해 도다이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이 건립됐고요. 일본 서기 등 역사책이 편찬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8세기 말에는 지금의 교토인 헤이안을 수도로 헤이안 시대가 열렸고요. 이때 귀족과 지방호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중앙집권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장원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세력으로 무사가 등장했고요. 귀족들을 중심으로 일본만의 고유한 문화가 형성됐는데요. 이를 국풍문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본을 끝으로 2-2가 끝났고요. 이제 2-3 이슬람 문화의 형성과 확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단원에서는 먼저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슬람교는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사이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만들어진 종교고요. 무함마드 알리에 의해 창시됐습니다. 무함마드 알리는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메카의 상인이었는데요. 당시 새로운 동서교역로로 번영을 누리기 시작한 메카는 빈부격차와 부족 간의 다툼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함마드 알리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창시한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고요. 이러한 이슬람교는 유일신 알라를 섬기고 평등을 주장해 당시 하층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권을 누리던 귀족들에게는 심한 박해를 받았는데요. 이러한 박해에 무함마드는 622년 메디나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헤지라라고 하는데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헤지라 이후 메디나에서 세력을 키운 무함마드는 630년 다시 메카를 정복했고요. 그 후 이슬람교는 급속도로 아라비아 전역에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무함마드의 사후 신도들은 무함마드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로 칼리프를 선출했는데요. 칼리프는 종교와 정치를 장악한 이슬람 세계의 최고 권력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칼리프는 처음엔 선거를 통해 선출됐고요. 이 시기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통 칼리프 시대 땐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사사낭조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4대 칼리프인 알리가 암살된 이후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를 세습하며 정통 칼리프 시대가 끝났고요. 우마이야 가문의 칼리프 세습을 놓고 이슬람교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갈등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마이야 가문의 세습으로 시작된 우마이야 왕조는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이슬람 제국 최대 영토를 확보하며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평등이라는 교리를 무시한 채 아랍인 우대 정책을 실시해 비아랍인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때 불만을 품은 세력과 아바스 가문이 함께 아바스 왕조를 세워 아랍인 우대 정책을 폐지하고 다시금 평등 정책을 펼치며 세력을 확대했고요. 이후 당과의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며 더욱 발전했습니다. 특히 아바스 왕조는 동서교역로를 장악해 큰 번영을 누렸는데요. 이러한 아바스 왕조의 수도인 바그다드는 세계적인 교역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이 각 이슬람 왕조들의 수도 중요합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다마스쿠스, 아바스 왕조는 바그다드. 잘 기억해 두세요. 한편 아바스 왕조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멸망한 우마이야 왕조의 일부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의 코르도바를 수도로 새로운 왕조를 건국했는데요. 이를 후 우마이야 왕조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후 우마이야 왕조로 인해 에스파냐 등 유럽에 이슬람 문화가 전파됐습니다. 한편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인 티르크족 역시 이슬람교로 개종했는데요. 셀주쿠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세력을 확대한 티르크족은 급기야 아바스 왕조의 수도인 바그다드를 점령했습니다. 이에 결국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셀주크 티르크의 지배자를 술탄으로 임명했는데요. 술탄이란 이슬람의 정치적 지도자를 뜻하고요. 칼리프는 결국 종교 지도자로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셀주크 티르크는 이슬람 세계를 통합하고 예루살렘까지 점령해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했고요. 이슬람 세력은 아프리카와 인도, 동남아시아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굽타 왕조의 멸망 후 혼란을 겪던 북인도 지역은 13세기부터 약 300년간 델리 술탄 시대가 이어졌는데요. 델리 술탄 시대란 델리를 중심으로 5개의 이슬람 왕조가 흥망을 거듭한 시대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슬람은 평등 사상과 관용 정책을 바탕으로 크게 성장했고요. 그로 인해 이슬람 문화도 확산됐습니다. 이러한 이슬람 문화는 경전인 쿠란의 가르침이 중심이 된 철저히 종교 중심적인 문화로 쿠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신학과 법학이 발달했고요. 무함마드의 일대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역사학이 발달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메카를 향해 예배를 드리고 반드시 성지순례를 가야 하는 이슬람 교도들의 의무로 지리학 역시 발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알 이드리시의 세계지도가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문학 분야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아라비안 나이트가 있는데요. 천일야화로도 알려져 있는 이 책에는 알라딘과 신드바드의 모험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건축 분야에서는 돔 형식의 모스크 사원과 탑 형식의 미너렛, 그리고 기하학적인 무늬인 아라베스크를 기억해주세요. 또한 이슬람에서는 자연과학도 발달했는데요. 특히 천문학의 발달로 경도와 위도를 측정했으며 지구 구형설을 증명해 항해술이 발달했습니다. 또 철을 금으로 바꾸고자 시도한 연금술은 화학의 기원이 됐고요. 수학에서는 아라비아 숫자가 발달했습니다. 한편 이슬람에서는 상업활동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교리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경제가 발전하고 발달된 도로망으로 이슬람 상인의 국제교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으로 동서교역이 발달했고요. 육로와 해로 모두 활발하게 활용했는데요. 이러한 이슬람 상인들의 주된 교역품은 금과 은, 비단, 향신료 등이었습니다. 거기에 중국에서 전해진 제지술과 나침반,
화약 등이 이슬람을 통해 유럽에 소개됐는데요. 그 옛날 세계를 하나로 이어주는데 이슬람 상인들의 역할이 정말 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슬람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2-4 크리스트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대 끝 무렵 거대한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되고 게르만족이 남하하며 결국 서로마가 멸망했었죠. 그리고 서로마가 있던 자리에 서유럽이 형성된 겁니다. 이러한 서유럽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바로 크리스트교인데요. 크리스트교는 로마의 국교가 된 후 막강한 권위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대주교는 교황이 됐고요. 교회의 주교들도 도시와 농촌을 지배하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프랑크 왕국은 크리스트교를 일찍 받아들여 중세 서유럽에서 가장 오랜 기간 번영을 누린 국가인데요. 이러한 프랑크 왕국의 재상이었던 카를로스 마르텔은 이슬람 세력을 격퇴하고 크리스트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해 왕보다 더 큰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카를로스 마르텔의 아들인 피핀이 로마 교회의 지지를 받아 프랑크 왕국의 왕으로 즉위했고요. 이후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교황령으로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피핀의 아들 카롤루스 대제가 바로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왕입니다. 중요합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서유럽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복지에 크리스트교를 전파했고요. 이에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의 황제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황이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의 황제로 임명한 것은 8세기경 동로마 황제의 성상 숭배 금지령으로 인해 로마 교회와 동로마 황제 사이에 대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로마 교황은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의 황제로 임명하며 동로마 황제를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서유럽 사회는 황제와 교황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됐고요. 동서교회는 이때의 갈등으로 결국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분열됐습니다. 한편 카롤루스 대제의 사후 프랑크 왕국은 동프랑크와 서프랑크, 중프랑크로 분열됐고요. 이것이 지금의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입니다. 한편 프랑크 왕국의 분열 후 노르만족의 침입이 이어졌는데요. 이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기사 세력이 성장했고 이로 인해 봉건제가 성립됐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봉건제에서의 핵심은 주군과 봉신의 관계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철저한 계약 관계로 주군이 봉신에게 영토를 주면 봉신은 그 대가로 주군에게 충성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쌍무적 계약 관계로 맺어진 주종 관계는 모든 계층에서 나타났고요. 영토를 받은 제후와 기사들은 각각 영주가 되어 자신의 영토인 장원을 다스렸습니다. 이때 장원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농노라고 부르는데요. 농민과 노예의 색깔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이들은 재산 소유와 결혼이 가능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세금의 부담이 큰 제약이 많은 신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영주의 지배 아래 있었고 이러한 봉건제로 인해 왕권이 약해지고 반대로 교황권은 점차 높아졌습니다. 로마 교황은 기존의 프랑크 왕국뿐 아니라 신성로마 제국과도 손을 잡았는데요. 신성로마 제국은 동프랑크에서 출발한 나라로 교황이 동프랑크의 오토 1세를 황제로 임명하며 세력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서유럽에서 교황의 권위가 높아지자 점차 로마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고요. 이에 수도원을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클리니 수도원의 개혁운동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크리스트교의 본질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교황권이 높아지며 교황과 황제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카노사의 굴욕은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일어난 교황과 황제의 대립으로 당시 교황인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이니 4세가 대립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후와 주교들이 모두 교황의 편에 서자 결국 황제가 교황을 찾아가 카노사성 앞에서 용서를 구한 사건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이러한 카노사의 굴욕 이후 결국 12세기 초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을 장악했고요. 13세기에는 교황권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크리스트교는 중세 서유럽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큰 축이었고요. 이에 문화 역시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발달했고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한 스콜라 철학이 유행하며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저술했습니다. 또 12세기 이후에는 유럽 각지에 대학이 설립됐고요. 공용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에서는 높은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가 특징인 고딕 양식이 유행했는데요. 사르트르 성당이나 노트르담 성당, 퀼튼 성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이 시기 문학작품으로는 기사의 이야기를 다룬 아서왕 이야기나 니벨룽겐의 노래, 롤랑의 노래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까지 중세 서유럽에 대해 살펴봤으니 이제 동로마 지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로마는 서로마의 멸망 이후에도 비잔티움 제국이란 이름으로 약 1000년간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동로마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이러한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고요. 황제가 교황의 역할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중요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예서로마 영역까지 영토를 확장했으며 유스티니아 법전을 편찬하고 성 소피아 성당을 건축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고요. 이는 동서무역의 중심에서 세계 최대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11세기 이후 귀족과 교회의 대토지 소유가 확대되며 자영농이 몰락했고 국가의 통치력이 약화되며 결국 15세기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러한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를 중심으로 헬레니즘과 로마의 전통을 융합한 비잔티움 문화를 발전시켰는데요.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그리스 로마 고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이후 르네상스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성 소피아 성당이 있는데요. 웅장한 돔과 화려한 모자이크가 특징적입니다. 이러한 비잔티움 문화는 슬라브 쪽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이후 동유럽 문화 형성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쪽과 서쪽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온 중세 유럽 사회는 11세기 말 십자군 전쟁으로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세력인 셀주크 티르크가 크리스트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자 이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는 교황의 호소에 수많은 기사와 농민, 상인들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무려 200년간 지속된 십자군 전쟁은 1차를 제외한 모든 원정에 실패했고요. 전쟁이 지속될수록 상업적 이득만을 꾀하는 모습으로 변질됐습니다. 그 결과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교황의 권위와 이에 동참한 제후와 기사 세력이 모두 약화됐고요. 한편에서는 전쟁 중 군대와 물자를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도시가 발달하고 동방과의 교역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때 발달한 도시에는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와 발트해 연안의 북독일 등이 있겠네요. 이렇게 성장한 도시의 상공업자들은 동업조합인 길드를 조직해 도시를 운영했고요. 점차 영주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치권을 획득했고 이 과정에서 시민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형성됐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장원이 붕괴되기 시작했는데요. 도시의 발달과 세금의 급납화, 그리고 흑사병으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로 농민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자영농이 증가했고 이는 장원의 해체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교황권이 약화되며 상대적으로 국왕의 권위가 높아졌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사건으로는 아비뇽 유수가 있습니다. 아비뇽 유수란 14세기 초 성직자의 과세 문제로 로마 교황과 프랑스 국왕이 대립한 사건인데요. 이때 프랑스의 국왕이 로마 교황청을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겨 교황이 황제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국왕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했고요. 이러한 중앙집권 체제는 백년 전쟁과 장미 전쟁으로 인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 백년 전쟁은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이었고요. 장미 전쟁은 영국 귀족들 간의 대립으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군 전쟁 이후 유럽 사회는 크게 변화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문화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새로운 문화운동인 르네상스가 일어났는데요. 중요합니다. 르네상스란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부활시키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중시하자는 문화운동입니다. 사실 중세 유럽 사회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간의 욕망이 절제된 사회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고대 로마의 그림으로 사실적으로 인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시대 때의 이 그림은 상당히 절제된 느낌이죠.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으로 고대 로마의 그림과 분위기가 비슷한데요. 이를 통해 르네상스가 그리스 로마 시대로의 문화 부흥을 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르네상스 시대에는 문학에서 역시 인간의 욕망을 자유롭게 표현했고요. 이를 대표하는 작품으로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 있습니다. 또 미술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등에서 인간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문주의를 추구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16세기 이후 알프스 이북으로 확산되며 보다 비판적인 색깔을 띠게 됩니다. 특히 부패한 교회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에는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이후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종교개혁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역시나 독일의 루터입니다. 루터는 교회의 면벌부 판매를 강하게 비판한 인물로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믿음과 신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루터의 주장은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받아들여지며 정식 종교로 인정받았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영국의 황제 헨리 8세가 영국 국교회라는 새로운 종교를 성립해 교황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유럽사회 곳곳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기존의 가톨릭 세력은 예수회를 설립하고 아시아 등지에서 선교활동을 이어갔지만 종교개혁의 거센 물살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스위스의 칼뱅은 인간의 구원은 신이 미리 정해놓았다는 예정설을 주장했고요. 직업의 소명과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해 상공업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칼뱅의 주장은 이후 위그노와 장로교, 청교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종교개혁으로 인해 신교와 구교는 끊임없이 대립했고요. 이는 종교전쟁인 30년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요합니다. 독일에서 일어난 이 전쟁은 유럽 각국이 참여한 국제전쟁으로 확대되며 많은 피해를 낳다가 결국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며 종결됐고요. 이 조약으로 칼뱅파가 정식 종교로 인정받고 개인에게는 종교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개혁까지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중세 유럽의 성장과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 2단원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잘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시험 보기 전 이 영상을 꼭꼭 활용해 보세요. 그럼 우린 3단원에서 만날게요. 뿅!